5일부터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기준을 대폭 올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상조업체 43곳이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년이 넘으면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거의 보상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5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만도 못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에서 수익률 제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기준을 내놨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이 기준이 기업들도 공감할 정도로 합리적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기준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앞서 소규모 상조업체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점검 결과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말소되면서 영업이 중단돼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됐었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수가 43개로 지난해 3월 조사 결과인 131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수도 170만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상조 가입 소비자 540만 명 중 0.4%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문을 닫는 43개 업체에 가입된 분들 2만여 명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구제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2만여 명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는 소비자가 그동안 해당 업체에 냈던 돈을 전액 인정받은 뒤 대형 상조업체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직권 말소된 업체 회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추가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그동안 차 사고가 나면 2년이 넘어가면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검색해봤습니다. 주행거리나 옵션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한쪽 차량은 600만 원대 후반, 다른 한쪽은 900만 원대 중반으로 200만 원 넘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사고 수리 이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무사고 차량이라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사고로 인한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세하락 손해를 2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었는데요. 너무 엄격하다라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행 요건을 보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이하인 경우는 10%를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출고 후 2년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전반적인 보상액이 늘면서 기존 보상액은 5%포인트씩 늘고 출고 2에서 5년 이내 차량 500만 대가량이 새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범퍼에만 적용되던 부품 교체 제한 규정이 자동차 앞뒤 팬더와 문, 트렁크와 후드까지 확대됩니다. 단순한 긁힘 사고에 수백만 원대 부품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게 어려워져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제 설명절이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지역 화폐가 있는데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죠. 지금 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시면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구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10% 싸게 살 수 있는데요. 기존 할인폭의 2배 수준입니다. 기존에 30만 원이었던 월별 할인 구매 한도도 이달 20일까지는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5천 원권과 만 원권, 3만 원권으로 발행되고 있고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네,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시중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18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통시장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며 취소와 환불은 구매처에서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 연도로부터 5년 동안이며 종이 상품권 이외에 전자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한진그룹의 지배 주주 회사죠.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오늘 한진그룹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개 제안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KCGI는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대주주 측에 제안했습니다. 우선 KCGI 추천 사회이사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비롯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 평판을 실추시킨 자의 임원 취임을 금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사실상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겨눈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진그룹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한진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난 9일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한 KCGI가 제시한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요청 사항에 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3월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경영권 압박과 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 대상으로 지금 한진그룹을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지분율 5%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 1% 이상의 투자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당 정책을 비합리적으로 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또 총수 일가의 갑질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물의로 지분 가치 훼손 우려가 나오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주주 대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도 명문화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심화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이 석탄 화력 발전을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석탄 발전 어떻게 더 줄인다는 겁니까? 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 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더 자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5년을 목표로 잡은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폐쇄 계획도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유연탄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킬로그램당 기존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낮춰 석탄 사용을 LNG 사용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배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적극적인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36,679톤에서 지난해 22,869톤으로 8,000톤 가까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거는 더 심해졌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새 수급 계획은 석탄 발전 비중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 단지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요즘 전국의 홍역에 대한 홍역 확산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확진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취재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예, 서울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여성인데요. 2주 전인 지난 7일 발진과 고열 증상이 있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피부과를 찾았다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됐는데요. 지금은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전남 광주 지역에서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여성 환자 한 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국내 홍역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대구, 경북 17명과 경기도에서 10명, 그리고 산발적으로 경기도 1명과 서울,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가 있어서 혹시 이게 좀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싶네요.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접촉했던 가족들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환자가 들렀던 병원 의료진 2명도 즉시 업무 배제 조치가 취해졌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한 서울과 광주 그리고 경기도 사례는 각각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을 여행한 후 해외에서 유입된 다른 바이러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만 4세 이하 어린이가 확진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기침 예절을 지키고 위생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신임 회장에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앙회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 회원사 대표가 투표한 결과 박 전 사장이 남영우 전 한투저축은행 대표를 누르고 18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서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박 사장은 국내에서 케이블 방송이 IPTV에 졌다면서 합산 규제가 다시 도입되더라도 시장은 흐름대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1,100명 가운데 정규직 취업은 11%에 불과했고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사람도 10%에 그쳤고 나머지 79%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죠.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 보장책 중에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이게 노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정기 예금만도 못한 그런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퇴직연금 문제 한번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또 정부가 대책도 내놔서요. 이거 같이 내용해서 실효성 있는지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퇴직연금 수익률 통계가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으셨습니까? 근데 작년 이제 정기예금 이자가 연 1.93%였는데요. 예.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12개 주요 금융사 가운데에서 이를 초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 괜히 복잡하게 여기저기 상품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넣어봤자 그만 못했다 이 말씀이 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좀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예금만도 못했을까요?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운영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보다는 제도다. 예.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이제 물론 영향을 일부 끼쳤죠. 뭐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손실을 이제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다소 높은 일부 이제 DC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이 났던 것이고요. 이제 DB형, 많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급여가 정해져 있는 DB형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거의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제 단기 예금 중심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한 1, 2% 정도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뭐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도 뭐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퇴직연금 구조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DB형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사용자가 이걸 다 이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고위험 고수익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제도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연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DB형에 대해서 지급보장 장치를 둡니다. 물론 뭐 지급보장 장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런 장치를 둬서 어떻게 좀 어떤 동기 유인을 좀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DC형의 경우는 이제 개별 근로자들이 이제 투자 성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많은 연금 자산을 투입할 개별 근로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경 못 쓰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DB형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 드는데 DB형은 말씀하셨던 대로 뭐 1%, 2%도 채 안 되니까. 어쨌든 작년에 주식시장이 좀 썩 좋지 않았던 탓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그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정부가 대책 나온 걸 보면은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뭐 만기 시점에 가장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대로 간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괜찮게 올라갈까요? 아니 근데 그런 방식이 결코 그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잘 운영될 때의 얘기고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디폴트 옵션 같은 거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디폴트 옵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투자 지침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자신이 어떤 특정한 투자 성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안전자산 자산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디폴트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 별도의 어떤 특별한 투자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험 자산이 일부 포함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제시되도록 결정되도록 적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국가에서 이를 사용해 왔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위험자산 투자 쪽으로 이거를 마치 이렇게 강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디폴트 옵션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작년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신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중립적인 위험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옛날에 보수적일 때보다 더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양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투자에 대한 한 어떤 방식이지 이게 마치 이걸 되면 모두가 수익률이 높아질 것처럼 홍보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거고 현재 아까도 제도 구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게 그게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현명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 구조를
좀 더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하지 않게 그렇게 운용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또 몰아가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위험자산 비중을 좀 높이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장안 좋을 때 손실 나면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또 이제 몰아갈 거고. 참 쉽지 않은 거네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퇴직연금의 일종의 이제 양면성인데요. 이게 그렇죠.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면서도 또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틀이라는 또 이제 그렇죠. 어떤 그런 공적인 기능 또 이게 또 법정 제도거든요. 그런 어떤 이중성, 복잡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교수님.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을 이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직접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줘서도 그렇죠, 하고요. 위탁도 하고요. 그러면 퇴직연금도 아예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단이 같이 운영한다는. 아니요. 국민연금처럼 이런 식으로 뭐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처럼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DB형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그걸 어느 수탁자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서구의 이제 기업연금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약형 지배구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연합이 우리가 알아서 의사결정해서 그 퇴직연금 기금을 잘 운영할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이고 사실은 서구 국가의 경우에 기업연금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 기금형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면도 충분히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노사가 협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를 하게 되니까 가입자들이 관심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냥 인사 담당자가 특히 DB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결정하지 근로자들은 내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노사가 협약을 통해서 이 기금형을 만들게 되면 그 서구의 경험을 보면 아주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능동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계약형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금융기관들이 관리 운영비가 높다고 가입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그 기업연금 플랫폼, 퇴직연금 플랫폼으로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잘 운영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떤 이층 보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그럼 좀 종합적으로 좀 교수님의 일종의 대안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를 조금 더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좋게 운영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먼저 약간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데 퇴직연금 지금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어떤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주요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제도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는 변명을 하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15년이 됐는데도 왜 아무 기능을 못하냐라는 것은 저는 정말 근본적인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퇴직연금의 이 딜레마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성격과 공적인 성격이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너무 국가의 성격만 강조하게 되면 민간 시장이 퇴직연금을 거부하게 되고요. 너무 놔두면 또 이제 실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규제 몇 가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 정산은 되도록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일시금 못 받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지급보장 장치 이런 것들 서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금융기관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담합구조거든요. 이 퇴직연금 이건 굉장히 초장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수수료가 0.5%만 높아져도 원금의 20%까지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합구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가입자들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제도가 충분히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료라는 거는 사실은 수익을 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지 사실 정상적인 건데 참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까지 받는다라는 건 참 실제로 이걸 내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상한 일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정창률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까지 저희가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다층적 사회 보장 체계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퇴직연금이 얼마나 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역할을 좀 더 잘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입니다. 바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게 나왔을 때 과연 기업들이 이거를 공감을 할 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해소가 되려면 바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대해서 뭐 괜찮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상명대 서지용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 상명대인데 엉뚱한 대학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나름의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만들어냈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이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지 쉽게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스튜어드십 주주권 그 행사에 대한 지침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는 저배당 기업에 대한 그런 그 주주 책임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이나 어떤 그 대표이사한테 과도하게 실적급을 이제 지급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중점 관리 사안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중점 관리하는 대상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나 감사 선임할 때 그 주주들이 2회에 걸쳐서 반대 의사의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을 또 마찬가지로 중점 관리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2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사로 선임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가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그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5번째가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 그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갑질 인사들, 그 컨트로버셜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주주권 행사를 하는 거 좀 특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좀 특이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이제 그 스튜어드십 주주권 행사 이 지침이 사실 2010년도에 영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오래된 제도는 아니네요. 그 이후로 아마 그 5번째 중점 관리 기업이 되는 거는 좀 우리나라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남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첫 번째,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5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저배당 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별로 안 하는 기업들을 이제 관리 대상 기업에 포함을 시키겠다. 근데 이 배당을
잘 안 한다라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는 건 좀 언뜻 잘 안 와닿네요. 예, 그 사실은 그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자본이익을 많이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영국에서 그런 그 주주 중시의 가치를 위해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네.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 FRC라고 하죠. 그 재무보고위원회,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이 이제 그 주주권 행사를 그 스튜어드십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선진국들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파급이 되면서 예. 이제 2014년 2월에는 이제 일본이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뭐 싱가포르라든지 예. 뭐 대만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예. 이런 국가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 2014년 2월에 도입되면서 영국하고 좀 다른 형태의 양상을 보였어요. 그 스튜어드십 활용에 대한 얘기가. 그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은 주주에게 좀 가치를 환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기업 선정해서 이런 그 일본의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통해서 저배당하는 기업들을 좀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효과가 좀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당률이 1.6%대에서 한 2%대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권 그 행사를 통해서 예. 그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좀 어떤 그 기업 지배 구조의 어떤 문제점 이런 횡포를 좀 관리하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죠. 그 나라별로 좀 각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중점적으로 힘을 주는 게 조금 다르긴 하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를 좀 많이 예를 들고 그러네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상황을 잘 감안을 한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좀 저배당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실적 부진을 한 뭐 기업들 같은 경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줄 경우 그런 거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쭉 이해가 될 만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게 주주대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란 말이에요. 예. 이 방식 자체는 어떻게 좀 괜찮은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일반적인 그런 그 주주 행사 활동이고요. 주주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주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이런 그 주주들이 이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어떤 그런 의결을 하는 그런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소송이고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 대해서 임원이나 대표에 대해서 이런 책임 보상 차원에서 소송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이미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해서 분식 해결하는 명목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주주대표 소송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 의무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 책임 활동을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그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귀결을 짓고 그 의무화를 했다는데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 이를테면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럴 경우에 다시 도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형식적인 어떤 주주 보호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행사권을 실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무화라는 그런 어떤 단서를 좀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 7월에 이제 도입되면서 계속 되고 있는 논란은 그겁니다. 기업들 진짜 영업 못 해먹겠다, 장사 못 하겠다, 경영 못 하겠다 이건데 지금 나온 그 5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소수 지배주주가 소위 적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의 상당 부분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순환출자 구조 형식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회사를 통하거나 해서 이제 지배 구조만을 위한 그런 어떤 경영 행태 이런 게 소위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이런 그런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견제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좀 그 합리적인 지배 구조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주주 가치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나 원론적으로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국민연금이 이런 그런 기업 지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나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라든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그게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룰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로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복지부 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또 뭐 4명 정도가 당연직 위원으로 이제 차관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의결기구가 이제 복지부 이런 산하의 어떤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이제 밑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과거에 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좀 확대 개편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교수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최고 의결기구가 정부다 보니까 그런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이제 의사결정기로서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신 일본의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이제 그 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은 최고 의사결정을 정부가 그렇게 위원장을 우리가 뭐 이제 장관이 맡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일본은 이제 상당히 독립성이 이제 확보가 돼 있고요. 공적연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최고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럼 일본은 그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인사가 이제 배제되는 거죠. 정부 인사가 우리 이제 복지부 장관 산하에 이런 차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배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그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못 믿는 건가요? 운용을 하고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쨌든 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들 안심을 못하는 모양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정부가 이게 소위 이제 돌봐주기 형태로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았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국민연금도 이제 정부에서 입김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어떤 주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구나 이렇게 최근에 맞습니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츰차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낙한사 인사, 공적연금의 어떤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이제 장도 부서장도 이제 민간 기구에서 올 수 있게끔 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역으로 조금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될 것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한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수익률 좀 적정하게 잘 내고 안정적으로 큰 소리 없이 그냥 있는 돈 없는 듯 잘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 목표에 꼭 독립성이 완전하게 보장이 돼야만 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독립성이 이슈가 되는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떤 그 자본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면요 국민연금의 이제 어떤 국민연금의 어떤 자율적인 주주권 행사가 의심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논의해야 될 얘기는 전문성이죠. 예.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잖아요. 또 국민연금이 그럼요. 투자자인데 수익률이 이제 올해 마이너스 1.5%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 원성도 많은데 그런 그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수익률 제고하는 목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단기 차익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 투자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민 경제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 이제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상당히 이런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유연성도 많이 제고를 해서 좀 더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 잘 듣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부동산 얘기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전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세값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몇 차례 이 내용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향 안정에서 이 안정세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향 불안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이게 정말로 서울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건지 흔한 말로 뭐 역전세나 뭐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봐서 여러분들의 좀 걱정, 궁금증들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도움 말씀을 위해서 명지대 권대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복장이 캐주얼하게 좋네요. 네, 과학 배워서. 네. 전세값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겁니까? 네. 그래요? 지난 9.13 대책 이후에 매매 가격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전세 가격도 하락합니다. 지난 1월 14일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보고를 보면은요,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는데 전세 가격 0.08% 하락했습니다. 더 떨어졌네요. 네, 근데 문제는 매매 가격 0.07%와 전세 가격 0.08%는 다릅니다. 매매 가격은 많은 금액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낙폭이 큰 거고요. 전세 가격은 0.08%에도 매매 가격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적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과 근접하게 되면 이제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쉽게 생각하면 집값이 전세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만 그냥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전부 다 하락했는데 가장 많이 하락한 데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마이너스 0.35%가 하락했고요. 강동구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아마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송파구의 헬로우시티가 망가고 입주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강 밑에고. 근데 그러니까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동시에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구리시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공통점은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다. 그렇죠. 동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도 서초, 강남은 오히려 더 거기에 비해서는 적게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인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돌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주나 두 주 같은 모르는데 연속 8주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도 소위 말하는 뭐 역전세나 깡통전세 뭐 이런 거 걱정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면은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그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언뜻 딱 드는 생각이 작년 9.13 대책 직전까지 갭 투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유 이제 걱정이 커지겠죠. 등에 그냥
땀이 흐르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난 10월 30일부터 DSR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신용대출도 어려워졌거든요.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신용대출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갭 투자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좀 전세금을 준다 하더라도 2,3천만 원 깎아줘서는 안 될 문제. 그래서 갭 투자가 점점 시장에서 이제 위험한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집을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 근데 이제 내놔도 지금 그 전세 금액이 그 매매금액 좁아져서 내놔도 거래가 안 됩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 12월 11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죠.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 시장에 뛰어들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죠. 김수현 정책실장이 주말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라고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뭐 또 다른 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청약 시장은 뭐 차치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집값 하락세를 더 즐기겠군요. 그렇죠. 더 기다린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가격 낙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김수현 실장 말대로 뭔가 정부가 또 어떤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 작년 9.13 대책 내용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 대출이 그 갭 투자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못하게 그렇게 그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연장을 해줘. 그다음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 되면은 집을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안 팔리니까 문제다. 그래서 양도세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숨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은 뭐 계속적으로 주택 시장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양도세를 지금 기존처럼 기존의 양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일단은 버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땐 버틴다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몰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이 너무 경직되는 시장이 돼버리면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일은 어떤 거래 절벽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못 내놓고 있는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세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양도세 그 규제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양도세를 낮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투기 과일 중에 투기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법. 어차피 뭐 DTI나 LTV뿐이 아니라 DSR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까지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부채로 보고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시켜도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집주인 얘기였고 이번에 세입자들 얘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뭐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까지는 모르더라도 굉장히 임박한,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좀 집값과 전세 가격 상황이 좀 갈 거라고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요. 세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입자 입장에서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의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옮기거나 다시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한다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거나 물론 비용이 비쌉니다 좀. 아니면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만약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주택 가격이 한 80% 이상 되면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짚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전세 금액을 계약할 당시에 인근 시장의 가격보다 어느 정도 낮은지를 꼭 조사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러면도요. 그 왜 지난번에 그 동탄의 갭 투자로 어떤 그 집주인이 300채인가 한번 갖고 있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분 대부분 그거 경매로 넘기기로 했다는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랬는데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채권인 게 우선 채권 변제에 해당되면은 일부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동탄 300가구 그 갭 투자한 사람들 거기 아마 상당수 반 이상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채권이 앞에 선순위가 없는 경우는 1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반 정도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 그 300가구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융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융자가 1순위니까
그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으니까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앉아서 손실 보는 수밖에 없는 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소송을 걸어서 좀 더 그 양반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자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가진 게 없다면 받을 길이 없지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내가 내 집주인이 갭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참 알고 들어가기도 참 쉽지 않은 네. 거고 참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일단 독립성을 먼저 확보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소모를 좀 이런 낭비, 시간적 낭비, 에너지 낭비를 좀 일단 막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하겠다. 좀 이게 가장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국민연금의 어떤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